저는 우리나라에서 꽤 이름 있는 중견 건설 회사의 김상진 회장님의 운전기사였습니다. 화려한 직함은 없었지만 저는 누구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회장님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모셔다 드리는 것. 그 단순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 제겐 하루하루를 다해 완성해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움직이는 회장님의 옆자리에 앉아 말없이 핸들을 잡고 있는 시간이 제겐 배움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김상진 회장님은 말 그대로 자수성가의 상징이었습니다. 맨손으로 건설 회사를 일군 분답게 철두철미했고 외모와 말투 모두 빈틈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냉정하고 단호한 인상이었지만 직급을 막론하고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는 원칙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분을 모시게 된 순간부터 저 역시 제 일을 단순한 운전이 아닌 책임 있는 직업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을 처음 뵌 건 면접날이었습니다. 운전기사 하나 뽑는 자리였지만 회장님은 직접 면접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쉽게 뽑지 않는 원칙이 뚜렷한 분이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맡겨야 하는 사람인데 허투루 뽑을 수는 없지요. 면접실에 들어서는 순간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또 이모에게 실망을 안길까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십 번의 탈락을 겪어온 자리였기에 절박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이력서를 유심히 보시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리셨습니다. 운전기사 일은 처음이네. 네, 하지만 운전엔 자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운전병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차에 대한 관심은 어릴 때부터였고 고위장교를 태우던 군 시절에도 실수 한 번 없었다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정비 기술도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엔 책임감을 갖고 임할 겁니다. 회장님을 안전하게 모시는 게 제 최우선입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더니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자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뭔가?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갑자기 잃었을 때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키워주셨고 그 덕에 어떤 어려움도 견디는 힘을 배웠습니다. 그 말을 들은 회장님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다시 이력서를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실력은 일하면서 늘 수 있지만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지. 나는 운전 실력도 중요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네. 기회를 주신다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회장님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더 긴 시간을 헤매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은 이력서를 다시 한번 넘기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게. 3개월 수습이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모 손에 자랐다는 부분을 보고 자신의 과거가 떠올라 저를 채용하셨다는 걸요. 회장님 역시 조실 부모하고 할머니 손에서 힘겹게 자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결혼도 안 한 이모 손에 자랐습니다. 이모는 공사장 한밭집을 하며 저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 덕분에 간신히 대학까진 나왔지만 스펙은 남들보다 한참 부족했고 사무직은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회장님 운전기사 자리를 얻게 된 겁니다.
이모네 한밭집은 제 어린 시절 전부였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이모는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만 하던 사람이 바로 제 이모였습니다. 공부해. 너는 꼭 대학 가야 해. 이모처럼 하루 종일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살지 말아야지. 그 말 한마디는 제가 살아가야 하는 지침이었습니다. 이모는 당신은 고생하면서도 언제나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 휴학을 고민하고 있는 절 보며 이모는 전셋집 보증금을 빼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사는 건 어떻게든 살아. 근데 학교는 마쳐야 해. 네가 돈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면 그건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 그날 눈물로 범벅된 이모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졸업 후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스펙이 부족한 제가 취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이모는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괜찮아. 넌 꼭 될 거야.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미뤄온 이모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를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각오와 절실함에도 회장님의 운전기사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회사 안팎에서 원칙주의자로 통하시는 분이었고 작은 부분 하나도 허투루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 전임 운전기사도 그 꼼꼼함을 끝내 맞추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옮겨갔다고 들었습니다. 차 안 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23도 유지해주게. 도로 규정은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거야. 절대 어기지 말게. 내가 차 안에서 나누는 통화는 민감한 내용이 많아. 입은 무거울수록 좋지. 차는 내 얼굴이야. 깨끗하게. 그리고 불쾌한 냄새 없도록 유지해줘. 회장님의 지시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신뢰와 책임이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차 안은 항상 먼지 하나 없이 정리했고 온도는 정확히 23도를 유지했습니다. 규정 속도는 철저히 지켰고 회장님의 통화 내용엔 단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저는 매일이 시험이라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입사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회사 앞에서 회장님을 모시던 중 회장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통화를 끝내신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 기사, 오늘 일정은 취소하고 병원으로 가요. 병원에 도착하자 회장님은 조용히 트렁크를 여셨습니다. 그 안엔 포장된 장난감과 동화책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고 회장님은 익숙한 듯 그 짐들을 직접 들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알게 됐습니다. 회장님께서 소아병동에 오랜 시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오셨다는 걸요. 그저 돈만 보내는 후원이 아니라 직원에게 맡기는 법 없이 본인이 직접 병원을 찾아 아이들을 만나고 손으로 선물을 건네며 부모님들과도 따뜻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원칙주의자 회장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장을 입고 병상 곁에 무릎을 굽히던 그분의 모습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회장님이 차 안에서 물으셨습니다. 김 기사, 점심은 먹었나? 아직이요. 회장님은 말없이 드라이브 스루에 차를 세우셨습니다. 햄버거 2개를 주문하시더니 하나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같이 먹자고. 운전하는 사람이 배고프면 사고 나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늘 철저하고 완벽한 모습만 보였던 분이었는데 그 안엔 따뜻한 사람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회장님은 종종 제 점심을 챙겨주셨고 한 번은 제가 즐겨 찾는 국수집에 들러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땐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을 모시고 가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낯선 병실 천장이 보였고 짙은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다지만 그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미팅 장소로 가던 중 왼쪽에서 미끄러진 SUV 한 대가 저희 차량을 향해 그대로 돌진해 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장님을 지켜야 한다. 본능적으로 핸들을 제 쪽으로 꺾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계신 회장님이 직접 충격을 받지 않도록 충돌 방향을 제 몸쪽으로 틀어낸 겁니다. 차는 빗길 위에서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강하게 들이받았고 에어백이 터지는 순간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되찾았을 땐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갈비뼈에 실금이 가고 다리엔 깁스가 감겨 있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한 달 정도 입원하면 회복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물은 건 회장님은 괜찮으십니까? 였습니다. 다행히 회장님은 제가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튼 덕분에 약간의 타박상만 입었을 뿐 큰 부상 없이 무사하셨습니다. 제 순간적인 판단이 회장님의 안전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회장님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김 기사, 자네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분의 따뜻한 눈빛과 짧은 한마디가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한 듯하여 모든 통증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저 운전기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모였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모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병원으로 뛰어오셨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내가 이럴 것 같아서 네가 그 일 하는 거 반대한 거야. 괜히 너 그 일 하지 말라고 했겠니? 언니랑 형부 그렇게 떠나보내고 내가 또 널 잃을까 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나는 진짜 너 하나밖에 없어. 사실 저희 부모님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운전기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이모는 강하게 반대하셨죠. 이모가 얼마나 놀랐을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모 걱정하지 마요. 저 괜찮아요. 그냥 살짝 다친 거예요. 살짝?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그게 살짝이니? 너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처음엔 가벼운 접촉사고라 그랬어. 이모는 그날 이후 줄곧 병실을 지켰습니다. 병원 밥은 못 믿겠다며 집에서 죽을 쏘와 직접 떠먹여 주셨습니다. 환자분 어머니세요? 정말 정성스럽게 돌보시네요. 내 새끼니까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모는 언제나 제게 세상 하나뿐인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제 상태를 확인하고자 회장님이 다시 병문안을 오셨다가 저를 간병 중인 이모를 보시고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그대로 주저앉으신 겁니다. 미숙이 자네가 김기사 이모였어? 어쩐지 인수라는 이름이 낯익다 했더니 그때 그 꼬마가 자네 조카가 김기사였구만.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설마 우리 이모가
회장님의 옛사랑이었나? 머릿속에 수십 가지 상상이 휘몰아쳤습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고 이모는 떨리는 눈으로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이모의 목소리는 분명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무릎을 꿇다시피 내려앉아 이모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모는 조용히 손을 빼셨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이모가 우리 회장님을 어떻게 알아? 그렇게 찾았는데 여기서 만날 줄이야. 회장님의 목소리는 지금껏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감정이 벼랑 끝에 선 듯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오래 묻어두었던 시간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서로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회장님이 회사를 세우기 전 직접 공사 현장을 전전하셨다는 이야기는 업계 사람들 사이에 꽤 유명했기에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회장님이 일하던 공사장에서 한밭집을 하며 새벽마다 밥을 짓던 분이 바로 제 이모였다는 것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가난한 집에서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막일 뿐이라 돈을 벌기 위해 공사장에서 먹고 자며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던 그때 유일한 안식처가 이모네 한밭집이었답니다. 자네 이모는 날 보면 꼭 밥은 먹었냐고 묻곤 했지.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 돈이 없어 식사를 건너뛰려고 할라치면 이모는 회장님을 일부러 불러서라도 늘 푸짐하게 밥을 내주셨다고 했습니다. 밥을 그냥 주기도 하고 외상으로 먹은 날도 많았지. 근데 미숙 씨는 한 번도 얼굴짓 부린 적이 없었어. 나중에 성공하면 갚으면 되지 하고 웃더라고. 회장님은 문득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절 공사장 사고로 크게 다칠 뻔한 적이 있었고 그때 자신을 구해준 사람도 바로 이모였다고요. 그날 5층에서 자재가 무너졌어. 내가 그 밑에 있었지. 근데 미숙이가 먼저 보고 나를 밀쳐냈어. 대신에 본인이 발을 다쳤지. 회장님은 이모의 왼팔을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이모의 왼팔에는 아직도 그때의 깊은 상처 자국이 남아있었죠. 그 일 겪고 고맙단 말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밭집이 문을 닫았어. 아무리 수소문해도 자네 이모는 사라졌고 이렇게 성공했는데도 갚을 길이 없었어. 그 이야기를 들으며 퍼즐이 맞춰지듯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공사장에 놀러가면 늘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주던 아저씨, 낯설지 않았던 그 미소, 그 따뜻한 손, 그게 바로 회장님이셨던 겁니다. 그 사탕 아저씨가 회장님이었다니.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던 이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상진 씨가 그렇게 큰 회사를 차렸는지도 몰랐고. 알고 보니 그 사고가 난 뒤 부모님의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면서 이모는 황급히 짐을 싸 저를 데리고 도망치듯 사라졌던 겁니다. 그랬던 두 사람이 그렇게 우연히 제 병실에서 20년 넘는 시간을 건너 다시 마주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전 일이에요. 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도 상진 씨, 아니 회장님 보고 생각났네요. 이모는 손사래를 치셨지만 회장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습니다. 나는 그때 미숙 씨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신 조카가 나를 구했으니 정말 두 사람은
내가 평생 그 은혜를 갚아도 다 못 갚을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제라도 그 은혜 갚게 해줘요. 이모는 조용히 회장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 저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김상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큰 회사의 회장님으로 크게 성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날 저녁, 회장님이 병실을 나간 후 이모는 오랜만에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네 나이가 5살 정도였을 거야. 한밭집에 늘 너를 데리고 다녔었지. 성진 씨도 너를 무릎에 앉혀서 놀아주곤 했어. 저도 기억나요. 항상 사탕을 주시던 아저씨. 맞아, 그게 상진 씨였어. 가난했지만 항상 너한테는 뭐라도 주려고 했지. 이모, 그때 정말 회장님을 구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었어요? 그냥 우연히 본 거야. 위에서 자재가 흔들리는 걸 봤는데 마침 상진 씨가 그 밑에 있었어. 순간적으로 몸이 먼저 움직였을 뿐이야. 그 일 때문에 팔에 상처가 난 거예요? 아직도 흉터가 있을 정도면 꽤 크게 다친 것 같은데.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지난 일이고. 하지만 이모의 눈빛은 여전히 아련한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뜻밖에도 회장님은 다시 제 병실을 찾으셨고 이모에게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젊은 시절의 이모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마른 회장님이 한밭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어요? 미숙 씨를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20년 넘게 가지고 있었어요. 한 장의 사진은 한밭집 크리스마스 파티 사진이었습니다. 이모가 직접 만든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현장 인부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회장님은 그 옆에서 쑥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시간이었어요. 내가 그때 받았던 따뜻함에 대해 보답할 수 있게 해줘요. 저는 한 달 후 병원에서 퇴원을 했고 회장님은 이모에게 했던 당신의 말을 지키셨습니다. 저를 운전기사에서 회장님의 비서로 전환시켜 주신 것입니다. 미숙 씨 평생 소원이 자네가 양복 입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라고 하더군.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일을 배우게. 잘 알겠지만 비서실은 중요한 곳이야. 자네가 일을 못하면 이 이상은 힘들겠지만 일만 잘한다면 내가 지원해주겠네. 그렇게 저는 늘 고배를 마셨던 사무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회장님 친척과 회장님의 혼외자 같은 별의별 소문도 돌았지만 회장님은 그런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죠. 저는 회장님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제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이모에게도 회사의 구내식당을 맡기셨습니다. 이모는 처음에 회장님의 제안을 한사코 싫다며 거부하셨습니다. 평생 공사장 한밭집을 했는데 회사의 구내식당 음식은 할 자신도 없고 괜히 회사에 폐를 끼칠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숙 씨 손맛은 내가 보장해요.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이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맛은 똑같이 느낄 겁니다. 회장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모를 설득했고 결국 회장님의 간절한 구애 끝에 허락하셨습니다. 입사 첫날 이모는 긴장한 모습으로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30년 전의 한밭집 메뉴를 그대로 재현해 점심을 준비하셨죠. 회장님은 그날 구내식당에서 밥을 받아들고는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아휴, 맛이 그대로네.
이모는 그저 수줍게 웃기만 하셨습니다. 이모의 우려와는 달리 이모의 손맛이 좋아 사원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회사 식당의 평판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직원들은 맛있는 식사 때문에 점심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했고, 다른 회사 사람들까지 우리 회사 식당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과 이모는 마치 운명처럼 다시 마음을 나누게 되셨습니다. 회장님은 오래전 사모님과 사별하시고 10년 넘게 혼자 지내오셨고, 이모 역시 저 하나 건사하느라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죠. 한밭집 출신 주방 이모와 대기업 회장이라니요. 사람들 수근거림도 있었지만 두 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모와 회장님의 관계는 마치 늦가기 청춘 드라마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주말마다 이모 집에 들러 장을 보고 함께 음식을 만들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곤 하셨죠. 두 분이 웃으며 마주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야근 중인데 회장님이 제자리로 조용히 오셨습니다. 자네 이모에 대해 물어볼 게 있네. 자네 이모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게나. 좋아하는 거요? 늘 일만 하셔서 특별한 건 없으셨는데요. 트로트 가수를 좋아해서 그 사람 나오는 TV를 꼬박꼬박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럼 좋아하는 꽃은? 해바라기요. 힘들었던 시절에도 해바라기처럼 밝게 살자고 하셨어요. 다음날 구내식당 주방 앞에 커다란 해바라기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모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그 꽃다발을 조심스레 품에 안으셨고 그날 내내 뺨이 발그레 하셨죠. 며칠 후 회장님은 이모에게 조심스럽게 데이트 신청을 하셨습니다. 내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미숙 씨가 좋아한다는 가수 콘서트를 하더군요. 티켓을 어렵게 구했는데 같이 가고 싶어서요. 그렇게 두 분의 첫 데이트가 시작됐습니다. 회장님은 정장 위에 꽃다발을 든 채 나타나셨고 콘서트장에서 손을 맞잡은 두 분의 모습은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늦게 만난 만큼 이제부터 새 추억을 하나씩 만들어 갑시다. 그날 밤 조용한 집안, 이모님이 차려준 저녁을 맛있게 드신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 그때 미숙 씨를 좋아했어요. 가진 것도 없고 용기도 없어서 그 마음을 말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품고 살았죠. 그게 지금까지도 한으로 남더군요. 이모는 살짝 웃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밥 더 달라며 자꾸 말 붙이고 그랬던 거군요. 회장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유, 들키고 말았네요. 사실은 밥보다 미숙 씨 얼굴 보러 갔던 거였어요. 그 말에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한 진심이 이제야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분은 자주 만나셨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회사 벤치에서 잠깐 커피도 마시고 소소하지만 따뜻한 시간을 나누기 시작하셨죠. 하지만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구내식당 아주머니랑 사귄대.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야? 이모님은 괜한 말에 회장님이 곤란해질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레 회장님께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꾸 소문나면 회장님 체면에 누가 될까봐 걱정돼요. 하지만 회장님은 단호하고도 따뜻한 말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미숙 씨는 내가 김 회장이 되기 전 공사장 노가다 김상진일 때부터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에요.
그때 미숙 씨 밥 한 끼 안 먹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지도 몰라요.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준 사람은 당신 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에 이모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회장님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회장님은 드디어 청혼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군요. 미숙 씨와 남은 여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모님은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란 듯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회장님은 그 말에 오히려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죠. 물론이죠. 미숙 씨가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기다리겠습니다. 이모님은 그날 밤 혼자 오래도록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삶이라는 걸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분이니까요. 그분은 평생을 저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다. 결혼도 연애도 사치도 없이 오직 제 밥 한 끼 잘 챙겨주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오신 분이셨죠. 이모의 고민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모는 제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 없이 방황할 때,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을 때 한마디 말 없이 밥 한 숟갈 먼저 내밀어준 분이셨죠. 그런 이모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같이 살자는 말을 들으신 거였어요. 그게 얼마나 벅차고 감사한 일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모의 손을 조용히 잡고 주름이 깊게 패인 손등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죠. 이모, 이제는 이모도 이모 인생 사셔야죠.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이모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모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혼자 살아온 세월의 무게와 망설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빌었습니다. 제발 이제는 이모도 사랑받으며 사셨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닿았던 걸까요? 며칠 후 이모는 회장님의 청혼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비로소 인생의 후반에 진짜 봄이 두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 바람을 쉽게 들어줄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이모의 행복을 시기라도 하듯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날씨도 좋고 마음도 한가로운 주말이었습니다. 이모는 냉장고 정리를 하고 계셨고 저는 거실 한쪽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런데 집 앞 도로에서 낯선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성진 회장님의 외아들 김준혁 전무였습니다. 회사 실질 운영을 맡고 있는 말 그대로 권력자가 검은색 고급 외제차를 타고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무님이 우리 집에 왜 오셨지?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황급히 나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약속도 없이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아, 네. 그런데 무슨 일로? 괜찮으시다면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때 이모가 거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이모는 변함없이 차분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는 거실로 들어왔고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거실에서 나는 기척에 긴장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차를 내놓고 자리에 앉자 그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뵌 건 짐작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김미숙 씨의 관계 때문입니다.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두 분이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땐 솔직히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늙음하게 주책이시라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혼자 되신 지 오래됐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말년에 서로 의지할 곳이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시선을 테이블 위 찻잔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다릅니다. 아마 두 분도 회장님과 김미숙 씨 사이에 대해 도는 불미스러운 얘기들에 대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말이 돌고 있고 거래처 사람들 귀에도 들어갔더군요. 김준혁 전무의 말투는 공손했으나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명확했고 단호했습니다. 김미숙 씨, 우리 집안이 어떤 곳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회장님 이름 하나로 돌아가는 삶이 수천 개는 됩니다. 이건 단순한 사적인 연애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신문 일면에 김성진 회장, 한밭집 아주머니와 황혼 결혼. 이렇게 뜨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모를 무시하는 듯한 이야기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 반박하려고 하는 저의 손을 이모가 꽉 잡고 못하게 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열고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에 내려놨습니다. 10억입니다. 이 정도면 회장님인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부족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저를 어떻게 보고 이런 짓을 하시는 거죠? 이게 서로에게 상처를 안 주는 방법입니다. 아버지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화가 나서 부글부글 끓었지만 이모가 여전히 제 손목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 손에 담긴 단호함에 저는 그 자리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무님,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가져가세요. 김미숙 씨, 감정은 이해하지만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선택하는 사람, 그게 회사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돈 때문에 회장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같이 밥 먹고 눈 맞추고 말 걸어주는 그 따뜻함이 좋아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을 한밭집 아줌마로 산 것에 대해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제 노력으로 돈을 벌고 산 게 왜 부끄러워야 되죠? 수많은 사람들 밥 챙기며 일하면서 살아온 제 인생입니다. 압니다. 열심히 사셨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모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무님, 아버지가 회장이기 전에 그냥 사람으로 제게 다가오셨듯이 저도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사랑했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습니다. 어떤 결정이 올바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가져가세요. 김준혁 전무는 한참을 이모를 노려봤습니다. 거실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은 후 저를 돌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김비서, 자네도 조심하게. 회사라는 곳은 누구랑 엮이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지거든. 한낱 기사였던 자네가 비서가 된 것도 말이 많은데 이 일까지 엮이면 많이 힘들 걸세. 이모 덕에 승진했다느니 특혜 받았다느니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으면 행동 똑바로 해야 할 거야.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더 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이모가 고개를 살짝 저으셨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김미숙 씨의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모는 그 자리에 앉아 묵묵히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리 쓸쓸해 보이던지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모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모는 어깨를 감싼 제 손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모 괜찮아.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떳떳한데 무슨 걱정이니. 내일 출근도 해야 할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렴. 하지만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모의 얼굴은 하나도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전무님 얘기 신경 쓰지 마세요. 회장님의 마음은 진짜잖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다 늙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괜히 너한테까지 피해를 주는 건 아닌가 걱정이구나. 그날 이후 이모는 서서히 회장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돌려 말했고 회사 근처엔 오지 않으시려 했습니다. 심지어 구내식당에서 회장님이 식사를 하러 오시면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얼굴을 피하셨죠. 이모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헬쓱해졌고 밤에 몰래 오시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언제나 그렇듯 강인한 모습으로 주방을 지키셨습니다. 회장님은 당황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한 채 혼자 마음을 졸이셨죠. 식당에 오셔도 이모가 보이지 않으니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가시곤 했습니다. 결국 회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김비서, 혹시 이모가 요즘 나를 피하는 이유에 대해 알고 있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의 주름진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고 그 모습이 너무도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행복했던 두 분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여자로서의 이모의 모습과 밤마다 숨죽여 오시던 이모가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김준혁 전무가 저희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숨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모 앞에서 결혼은 곤란하다고 말한 일, 돈 봉투를 건넸던 일, 그리고 저에게 회사에서 처신 똑바로 하라며 경고했던 말들까지 전부. 제 이야기를 듣는 회장님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진작에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지? 그 일로 회장님이 마음 상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셨겠죠. 아휴, 그게 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거늘.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과 아드님이 갈등이 생기는 것도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회장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내 아들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내가 직접 정리해야겠네. 자네는 걱정 말게. 그날 저녁 회장님은 집으로 이모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안에서 이모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진 씨, 아드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당신 같은 분이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하면 회사도 집안도 시끄러워질 거예요. 저는 그저 식당 아줌마일 뿐이니까요. 당신 옆에 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려요. 이모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우린 그냥 서로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지냈던 시절로 돌아가요. 구내식당도 다른 사람 알아봐 주세요. 더 다니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서로를 위하는 길일 거예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 채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런 소리를 했든 난 당신이 필요해요. 내 나이 70에 다시 찾은 사랑입니다. 내가 누굴 사랑하든 누구와 살든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준혁이가 그렇게 말했다니 내가 아들을 그따위로 가르친 게 아닌데 아휴. 회장님의 음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내게 단지 식당 아줌마가 아니오. 나를 건설 회사의 회장이 아닌 김상진이라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오. 내 인생의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낼지는 내가 결정할 겁니다. 돈도 회사도 다 필요 없어요. 당신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소. 이 일은 내가 해결할 테니 당신은 나만 믿고 따라와요. 다음날 아침 그룹 본사는 정적마저 무겁게 깔린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회장님이 이례적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 안 임원들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웅성웅성한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회장님은 한참을 창가에 서서 흐린 하늘을 바라보다 조용히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아침부터 급하게 소집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숨죽인 채 모든 시선이 회장님에게 쏠렸고 그 다음 말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너무 오래 이 자리에 있었어요. 앞으로는 김준혁 전무가 회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후의 승계 절차는 이사회가 전무와 함께 정리해 주세요.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승계 선언에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임원들 속에서 누군가 나직이 숨을 삼켰고 회장님은 동요하는 분위기를 뒤로 한 채 묵묵히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김준혁 전무가 회의실 밖으로 나서는 회장님을 곧장 따라 나섰습니다. 회장실로 들어서니 회장님은 창가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 앞에서 김준혁 전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갑작스레 모든 걸 내려놓으시면 어떡합니까? 네가 원하던 게 이런 거 아니었니? 내 사생활이 회사에 누를 끼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물러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에 김준혁 전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김미숙 씨를 찾아간 것 때문에 이러신 거라면 아니다. 그렇게밖에 못 가르친 내 잘못이지. 너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려무나 나는 내가 옳다는 걸 할 테니. 김준혁 전무는 혼란과 후회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인 얼굴로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와 회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이 회사와 함께한 세월이 30년이 넘는다. 오로지 회사만을 위해서 살았어.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도 되지 않겠니? 회장님의 말씀에 김준혁 전무는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물러나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구나. 하지만 네가 미숙 씨에게 한 짓 때문에 내 인생이 편할지는 모르겠구나. 제가 그분께 찾아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아버지가 계속 지켜주셔야 합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한 제 판단이었지만 결국 제 오만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결정을 거둬주세요. 며칠 후 김준혁 전무가 구내식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성이다가 구내식당 한쪽에서 분주 일하고 계신 이모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이모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졌고 얼굴에는 그간의 마음고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사님, 죄송합니다. 이모님은 순간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식판을 닦던 손을 멈추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전무님, 여긴 무슨 일이신가요? 이러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사람들 보라고 왔습니다. 숨기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여사님께 상처드린 것도 모르고 회사 이미지만 생각했지. 아버지의 마음도 여사님의 진심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말들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모님은 전무님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우려 하셨지만 전무님은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를 지켜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네요. 죄송합니다. 제발 아버지 곁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아버지가 웃는 얼굴로 사랑이라는 말을 꺼낼 수 있었던 건 여사님 덕분이라는 걸 이젠 알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모님은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그에게 건네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게 진짜 어른이죠. 용서할게요. 사실 제 마음엔 미움보다 안쓰러움이 더 컸어요. 그러니 이제 그 무릎은 좀 펴요. 밥 시간인데 다들 보기 민망하잖아요. 전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났고 이모님은 그에게 식판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된장국 맛있게 끓였어요. 한 숟갈 떠보실래요? 전무님의 식판 위 된장국 한 그릇엔 지위도 체면도 내려놓은 두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옥상 정원, 석양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회장님과 이모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이모님의 손을 잡더니 이전엔 꺼내지 못했던 작은 반지를 이모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미숙 씨, 이제 우리 정식으로 결혼합시다. 나는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마저도 아까워요. 늦게 만났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게 아끼며 살고 싶습니다. 이모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회장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회장님이 좀 들어줄래요? 미숙 씨 소원이라면 달이라도 따다 줄 테니 무슨 소원인지 이야기해봐요. 저는 지금 회장님이 사시는 저택 같은 데서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작은 집에서 텃밭 가꾸고 저녁엔 된장찌개 끓이면서 소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 줄 수 있겠어요? 회장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전에 냉철한 CEO가 아닌 누구보다 따뜻한 남편이 될 준비가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 집의 매일 마당에 나란히 앉아 커피 한 잔씩 하는 게 내 남은 인생의 꿈입니다. 그렇게 회장님과 이모의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해 봄, 두 분의 결혼식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직원들과 소수의 지인만 초대한 소박한 예식이었지만 누구보다 빛나는 하루였습니다. 이모가 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대기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선 이는 김준혁 전무였습니다. 여사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불러도 괜찮다면 오늘부터 어머니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만 들어도 참 고맙네요. 하지만 억지로 애쓰지는 말아요.
호칭보다 우리 둘이 편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 잘 지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잠시 후 저 역시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우와, 이모 너무 예쁘다. 진즉에 이렇게 예쁘게 살았어야 하는데.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지. 지금부터라도 회장님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아유, 무슨 소리니. 나는 인수 네가 있어서 이날 이때껏 행복하게 살았어. 오늘 내가 이렇게 회장님과 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다 네 덕이란다. 이모, 오늘 제가 아버지 대신 이모 손잡고 가드릴게요. 평생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요. 그렇게 저는 이모님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함께 걸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선 저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도 감동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이모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휴, 30년 전에 당신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지금이 딱 좋아요. 우리 아픔도 기쁨도 다 겪고 서로를 알아보고 만났잖아요. 이모는 결혼 후에도 회장님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내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밥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게 내 인생 최고의 보람이에요. 이제는 회장님의 부인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어머니로 불리게 된 이모님. 직원들은 점심시간이면 자연스럽게 그 따뜻한 손맛을 찾아 식당으로 모였습니다. 퇴근 후엔 두 분이 함께 텃밭을 가꾸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주말이면 손수 만든 반찬을 들고 저를 찾아와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따뜻한 일상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도 돈도 체면도 초월한다는 것. 사람의 마음, 그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